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투자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근데 이런 시장일수록 더 이 주된 일정에 포커싱이 좀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즉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는 주식에는 투심이 그나마 좀 단기적으로 쏠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올해 주식 중에 대형 호재가 유난히 좀 몰려있는 섹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커져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좀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섹터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포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 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주식 중에 대형 호재가 유난히 좀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본격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주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매자우친 중에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했죠. 최근에는 또 행보스케치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 이 우주항공 관련된 리포트 굉장히 좋은 게 나와가지고 오늘 리포티지 시간 그 리포트를 보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우주항공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지만 와 이런 것도 있었어, 야 이런 투자 포인트가 또 있네 라는 것들 하나 탁탁탁탁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들어갈게요. 봅시다. 자, 스페이스 월 볼륨 2 리포트인데요. 요거는 메리츠에서 발매가 줬고요. 제목 Fly to the Moon.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우주항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그 전에 또 어떠한 현상이 또 있었냐면 퉁과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그때 당시 화산 폭발로 이 827km에 달하는 해적 케이블이 손상이 돼가지고 국제 국내 회선이 모두 단선되며 통신이 두절됐던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태평양 쪽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G, 3G, 4G, 5G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4차 산업 시대에 가면서 결국 이 데이터가 우리 인생에 거의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데이터의 성능이 점점 고도화가 되는 와중에 데이터망을 4G에서 5G로 쫙 깔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요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예요?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케이블이 딱 손상이 돼버리면은 데이터가 터지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뭐가 관심을 갖게 됐느냐? 야, 이런 자연재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자. 데이터를 우리가 지상에다 쫙 까는 게 아니라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서 이 위성을 돌고 돌게끔 하면서 안정적인 데이터망을 구축을 하자라고 관심이 쏠렸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의 일부가 마비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일론 머스크에게 인터넷 지원 좀 해줄 수 없겠니? 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기존에는 이 위성 인터넷망이 요렇게 깔려 있었는데 여기 한순간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폰 각 IT 기기들을 우리가 쓸 수가 없음 뿐만 아니라 무기도 최근에는 다 IT로 작동을 한단 말이죠. 데이터화해서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망이 딱 손상되니까 무기가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급하게 일론 머스크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별 다른 장애 없이 광대역 인터넷 접속 가능한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한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 위성 데이터 서비스 업체들의 활약상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자, 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적군의 적진을 다 이런 식으로 낱낱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군기지, 그 다음에 국경 부근, 요렇게 군의 규모뿐만 아니라 장비의 종류까지도 식별 가능할 수 있는 정밀한 정보를
이 위성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었다. 실제로 위성 이미지 데이터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이 업체는 최근 1년 동안 매출액이 무려 2배로 증가했다고 그러고요. 향후 1년 내에 또다시 3배로 증가할 전망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모로 이 위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와 투자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성이 사실 이 군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녹아들고 있는데 어떻게 녹아들고 있냐면 자, 농업 분야의 경우 토지랑 수자원 등의 정확한 관측으로 인해서 작물 생장 상태를 모니터하고 분석해가지고 수확량까지 예측을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글로벌 위상 데이터 서비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연평균 23%의 성장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위성 데이터 응용 산업의 현황인데 자, 리테일, 차량 관련해가지고 교통정보, 주차정보 외에도 리테일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제조업에서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 요 생산성에 대한 변화를 감지하면서 수 예측에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농업도 마찬가지. 요 작물의 현재 상태를 다 데이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그에 따라 이제 요 작물, 농기계들을 운용할 수 있게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대동이라는 기업도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얘가 또 올라갔었던 모멘텀 중에 또 하나가 요 농기계를 자율주행화 해가지고 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는 자 이거 막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은 경우 소 달구지 해가지고 소로 하나하나 밭 갈구고 씨 뿌리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거기에 더 진화해가지고 농기계를 내가 사람이 달달달달 타면서 했었으면은 이제는 그렇게 사람이 하지도 않아도 돼요. 자율주행 농기계로 인해서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렇게 그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이런 위성 데이터가 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중요한 거 자율주행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전 세계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화가 된다면 전 세계 그 도로망과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데이터화 해가지고 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각국마다 다 데이터망을 깔아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어렵다. 그래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걸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위성 데이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뭐까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선점하려고 하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왜? 자, 요 클라우드라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결국에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타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사업이란 말이죠. 가장 또 대표적으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내가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만큼 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성을 쏘아 올린다라는 거죠. 위성을. 왜? 그래야 단순 북미, 유럽, 아시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를 한 방에 그냥 지구 한 바퀴를 둘러가지고 데이터망을 확보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트너십 체결 및 위성 인터넷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존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에 계속해서 지금 강력하게 뛰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주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까지 쓰네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느냐? 일단은 지금까지 우주 산업은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실제로 우주항공 산업이 지금 현 시대에서만 막 부각이 된 게 아니라 과거 1900년대 때도 계속해서 뭐 우주선 발사하고 위성 발사하면서 커왔거든요. 근데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느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너무나 어려운 기술력을 요구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적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기에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 우주항공에 대한 산업의 성장 속도가
불을 붙고 있다. 자, 가장 큰 거는 사실 위성 발사 비용의 하락입니다. 하나를 쏘아 올리는데 비용이 막 무슨 예를 들어 막 10억, 100억, 막 1조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내가 뛰어들래야 엄두가 안 나잖아요. 특히나 기업 입장에선 더더욱이. 근데 그 비용이 지금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가 있었느냐? 일론 머스크가 이 로켓에 대해서 발사했던 거를 재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용이 크게 하락을 했다. 제작에 대한 비용도 역시 하락을 했고 제작 기간 역시도 크게 다운이 됐고 운영 비용 역시도 크게 감소가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6G 자율주행, UAM 비행 제어, 통신 단말기 성능 개선 이러한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위성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산업 구조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6G는 특히나 야, 뭐 6G 하면은 우리가 감도 안 잡히긴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번 달 6G 포럼을 또 연다라고 하거든요. 5G를 우리나라가 거의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6G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5G도 아직 상용화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6G가 웬 말이냐 말할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죠? 자, 6G는 어떠한 개념이 도입이 될 건데요. 일단은 5G 대비 50배 빠른 전송 속도와 10배 개선된 지연 속도를 추구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상과 위성이 연결된 3차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서비스가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G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상에 이 데이터망을 쫙 구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에 위성을 띄워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성 데이터망까지도 같이 연결을 해서 보려고 하는 게 6G다. 그렇기에 6G에 대한 전망을 내가 좋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위성까지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성과 연계한 6G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체크 하시면 되겠죠. 얘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할 전망이 잡혀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이 또 올해부터 레벨 3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산업도 급격히 또 성장하게 되는데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위성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왜냐? 자율주행 도입으로 하루에 자동차 한 대가 사용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무려 4TB예요. 왜? 여러분들 이거 감이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컴퓨터 두드리고 있어도 4TB 쓸 수 있을까요?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감이 안 잡히실 건데 자, 그래서 딱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시대에는 현재 자동차들이 무려 1000대 많은 트래픽이 요구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많은 트래픽이 요구가 되면 그만큼 큰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1000배 더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율주행 못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던 구조, 즉 각각 각국마다 데이터를 망을 까는 것 뿐만 아니라 위성을 쏘아 올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통신장애를 극복하는 위성 인터넷 기술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위성 산업은 결국에는 가야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 UAM 시장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UAM이 뭐예요? UAM 일단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UAM이 뭐죠? 수직 이착륙 도시 권역을 수직 이착륙하는 개인용 비행체입니다. 개인용 비행체.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것들 개인용 비행체이기 때문에 드론이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공중교통체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또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니. 근데 자율주행차도 우리가 메타버스도 우리가
상상만 했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상 속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그래도 한 10년 정도 뒤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현대차가 여기에 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UAM. 그 외에도 이제 유럽이라든지 각국, 중국이라든지 이런 주요 국가들에서 UAM에 대한 투자와 계획들을 계속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UAM이 또 시장이 확대가 되려면 당연히 또 위성 인터넷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우주항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좀 풀어볼 건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존의 데이터망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받게 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위성 데이터망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향후 미래 산업,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6G, 그 다음에 UAM과 같은 이러한 미래 산업의 성장에 따라 필연적으로 위성 데이터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제 장기화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위축된 상황에서의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더 큰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잽도 안 될 만큼 큰 또 이 경제적인 리스크가 터질 수가 있겠다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간의 기술 패권에 대한 경쟁도 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I, 그래서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주항공 위성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미중의 패권 다툼이 무역에서 우주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우주개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전 세계 190국가에다가 GPS를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경제적인 편익은 물론 동맹국들과의 관계 형성에 활용 중인데요. 중국도 원래 이걸 썼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심각한 안보 위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다 하면서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인 베이더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안보 목적 외에도 자율주행 항공, UAM 등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인데, 현재 1대1로 참여하는 국가들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 말이에요? 지금 세계 각국이 이렇게 다 있는데 바바바바바바박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의 데이터망, 그 다음에 이 통신망, 그 다음에 이 위성 데이터, 그 다음에 이 GPS라는 데이터,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근데 요것을 하기 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많지가 않은데, 그게 대표적으로 미국이었다. 그래서 미국한테 손을 벌린 거죠. 미국아, 우리도 너네 거 GPS 좀 쓸게 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중국이 가만 보고 있다 보니까, 야, 얘네한테 계속 의존하면은 얘네가 데이터를 어떻게 바꿀 줄 아냐? 그리고 어떻게 또 값을 올려치기 할 수가 있지 않냐? 안 되겠다. 자체적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베이더우를 개발했고,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 우선적으로 일단은 이 서비스에 포함시켜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GPS라는 시장 역시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 역시 마찬가지, 가만 보고 있다 보니까 유럽연합 마찬가지, 일본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 얘네들한테 계속 의존했다가는 나중에 이런 안보적인 문제가 터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GPS 구축을 위한 투자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미중 간의 기술적인 패권 전쟁이 요게 우주항공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지금 신흥국의 우주항공 관련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흥국들의 운명이 걸렸대요. 왜? 일단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였던 중동 국가들이 석유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에 또 박차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석유 그냥 땅 파니까 돈이 그냥 펑펑펑펑 그냥 쏟아져 나와가지고 갑부가 겁나 많잖아요. 근데 점점 시기적으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다 낮추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동 국가들도 야, 일단은 내가 지금 돈은 많은데 이 돈을 또 어디다 갖다 박을까 해? 아, 돈 쓸 데가 없는데? 싶기도 하면서 야,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요 석유가 점점 값어치가 좀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제 불안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안 되겠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우주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여기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작년에는 전년 대비 우주 기업에 투자된 자금이 2배 이상 증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중에서 전체 투자 금액의 80%가 어디냐? 위성통신과 발사체 분야였대요. 위성통신과 발사체. 사실 우주경제시장은 데이터 서비스, 위성 서비스, 지상장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위성통신과 발사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몰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자, 하우, 우주항공,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위성, 통신, 발사체. 요거 두 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전체 자금의 80%가 여기에 쏠리고 있다. 자, 올해 글로벌 달 탐사의 원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대형 호재들이 몰려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달 탐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달 탐사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도 8월에 최초의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를 준비 중이에요. 자, 올해 요만큼이나 중국, 일본, 미국, 인도, 우리나라, 러시아 죄다 달 탐사 발사한다라고 합니다. 달이 무엇이 중요하길래? 달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스인데 요게 아폴로가 인류 최초로 달에 향한 지 50년 만에 다시 한번 미국 주도로 유인 달 탐사를 시작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내년에 발사될 2호기는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벗어난 유인 우주선이 될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달에 자꾸 가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요, 달에 존재하는 광물 자원의 탐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근데 요게 일어났던 요인들을 파고 들어보니까 한정적인 에너지원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지구에 특히나 히토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점점 고갈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각 국가에서 야,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맛대로, 우리 멋대로 할 거야 하면서 각국에서 안 되겠다. 에너지를 자립해야 되겠다. 우리도 우리만의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세계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란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마찬가지로.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에너지원이 자체적으로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하긴 하겠지만 지구 밖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토에는 에너지가 없으니 우주에서 갖고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달로 가는 거예요. 달은요, 지구와
광물 자원을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유사한데, 자, 지구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원소들도 있대요. 보세요. 달에서 온 히토류.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히토류 수입을 낮추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히토류는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석유 화학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달에서 채굴 해와야겠다 라는 플랜을 잡고 있고, 요건 이제 21세기 내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야, 이거 보다가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뭐였냐면 3D 프린팅이에요. 3D 프린팅. 야, 이거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죠? 3D 프린팅.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처음에 3D 프린팅이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지가 됐던 게 뭐였냐면, 펜이 있는데 3D 프린팅 펜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요게 쫙 잉크가 3D로 입체적으로 막 올라오는 거.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3D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요런 게 사람들에게 먼저 인지가 됐었거든요. 자, 근데 3D 프린팅 시장이 생각보다 더 커져가고 있어요. 야, 저는 끼케야 뭐 간판 이런 데 쓰고 뭐 그냥 조형물 이런 데에다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웬걸? 와, 이거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3D 프린팅으로요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대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니요, 고기를 3D 프린터로 만든대요. 에? 여러분 아셨어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동물에서 수집한 세포를 가지고 육류가 아니라 채소들을 가지고 성분을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만든대요. 이거를 실제로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와, 대박. 이스라엘 대체육 업체가 요거를 만들어냈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가지고 고기를 생산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대요, 지금. 와, 3D 프린팅 시장이 이 정도였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주로 가기 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광물 채집에 대한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그런 위성 데이터망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한 부분도 있다. 크게 요 두 가지에 대한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 별들의 우주 인터넷 구축 전쟁. 요게 사실 가장 좀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봅시다. 전 세계 인구의 작년 기준 63%에 달하는 사람들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도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 쓰고 있다고? 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많고 많은 기업, 예를 들어 애플, 예를 들어 구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전 세계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얘네들이 인터넷을 쓰게 만들고 나의 플랫폼에서 뛰어놀게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지를 않고 있대요. 그러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먹거리가 전 세계 40%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쟤네들을 인터넷을 쓰게끔만 만들면 내가 쟤네들한테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뛰어들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업 입장이라면. 그죠? 자, 그래서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굳이 얘네 국가가 가가지고 하기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위성을 띄어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게. 써! 우리 돈 벌게. 그러면 어떤 위성을 쏘아 올리느냐? 저궤도 위성입니다. 저궤도 위성. 위성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이렇게 해서 궤도의 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중에서 아무래도 이 거리가 비교적 짧아야 통신이 좀 더 빨리 쏘아질 수가 있겠고 그 속도가 빠르겠죠. 오케이? 그래서 통신을 위한 저지연성이 유리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고요. 지연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신호 감쇄와 커버리지 영역에 장점을 갖고 있는 거. 일단은 스페이스X 스타링크 요 기업과 그다음에 원웹 이 기업 두 개가 가장 공격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시스템이라는 기업이 2,000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요, 여러분들 위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 그랬습니다. 위성을 누가 많이 쏘아 올리느냐? 그러면은 이 위성을 쓰려고 하는 수많은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얘네들한테 돈 주고 데이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는 위성을 쏘아 올리고 요것만 잘 구축만 해놓으면 이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수익을 계속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신사업까지도 뻗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러한 초기 단계 때는 누가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스타링크랑 그 다음에 원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화시스템이라는 기업도 뛰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죠. 자, 가장 선도하는 거는 스페이스X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여러분들 많이도 알다시피 아까의 그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해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웹이라는 기업인데, 자, 원웹은 모회사가 소프트뱅크예요, 소프트뱅크. 근데 얘가 이제 투자를 중단한다고 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만 매각 절차가 완료되었고요. 이 영국 정부와 인도 그룹의 매각 절차가 완료됐고 파산 보호 절차에 대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늦어지긴 했지만 올해 말에 또 글로벌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임라인을 기록하며 지금 발전해 오고 있었다. 원웹. 자, 원웹은 총 또 648기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발사해가지고 글로벌 커버리지를 구축할 계획인데 기존에 스타링크 같이 B2C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B2B 사업 위주로 하려고 한대요. 즉 기업 간의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 원웹이라는 기업에 누가 작년에 인텔리안테크라는 국내 기업이 1,800억 규모의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와우. 지금 이 위성 사업에서는 크게 두 개 뭐였어요? 지금의 원웹,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얘 두 개가 투탑인데 원웹에 공급을 한 게 국내 인텔리안테크다. 그러니까 얘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 오, 좋아요.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또 원웹에다가 3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해가지고 이사진으로 합류를 했대요. 지금 인도, 미국, 프랑스, 영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화시스템까지 원웹에 지분 투자를 해놨다. 한화시스템.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하면서 볼게요. 마지막 왓이 자, 우주항공 유망주 대장주 이런 애들이 누가 될까? 지금 봤을 때 일단은 인텔리안테크 외에 원웹에 안테나를 공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 얘는 원웹에 지분 투자를 해놨다. 여기에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기업이 또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데요. 얘는 누가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설립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개발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자, 올해 하반기에 몰려있는 국내외 우주 프로젝트입니다. 대형 호재들이 올해 하반기에 싹싹싹싹 몰려있어요. 뭐가 있느냐? 일단은 올해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 8월에 우리나라 달 궤도선 발사, 연말에 항공우주청 설립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해외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의 첫 공식적인 발사, 아르테미스 발사뿐만 아니라 원웹의 또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글로벌 상용화도 연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다. 요렇게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올해 쩍쩍쩍쩍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나 작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돼가지고 이를 발판으로 또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우주 분야의 발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나와준 것이고요. 그로 인해 올해 우주 개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상승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우주항공에 관련된 투자를 늘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이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 우주항공 아까도 보셨다시피 항공우주청이라는 부분을 설립을 하면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개발 및 투자를 진행을 하라, 이런 식으로 좀 정책적인 지원을 좀 내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의 앞으로의 좀 발전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시스템이라든지 LAI 넥스원 같은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거 체크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우주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느냐? 바로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 하나는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주산업을 주도할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아이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허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주도의 민간 우주 개발하는 구조를 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하고 있고 가장 이제 큰 자금을 우주항공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전 세계 시장의 81%가 투자가 집중되는 뉴스페이스에 속해 있는 기업 같은 경우 아무래도 높은 성장력을 보유할 수가 있겠죠. 자, 누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느냐? 크게 인텔리안테크, 얘 같은 경우 매출의 90%가 원웹, SES, 텔레사 등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들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매출의 80%가 스페이스X 등의 글로벌 항공우주 고객사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원웹의 관계도가 높다고 했는데, 자, 전체 매출의 90%가 요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들한테서 나온다. 여기에 또 아까 봤던 세트랙아이라는 기업도 전체 매출의 거의 80%가 스페이스X를 포함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에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 굵직굵직한 원웹이라든지 이런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들의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성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에 좀 더 중점적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외 우주항공 업체들의 예상 PER은 올해 75.2배인데 내년에는 27.3배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특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우주항공이라는 산업 자체가 너무나 먼 미래이지 않나, 그리고 이 역시도 이제 성장 섹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이거 금리 인상 시기에 이런 거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우주항공에 관련 기업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방산이잖아요. 근데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방산에 대한 매출이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이 탄탄하게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산업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만 있고 매출 당장에 나지 않는다면은 이익 쇼크가 나면서 단계적으로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 탄탄하게 방산 쪽으로 잡혀주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우주항공 관련 성장성이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정말 10년 이후의 미래를 더 본다면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해외 우주기업 밸류체인 테이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했던 하나시스템, 인텔리언테크, 세트랙I 요 정도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이제 최근에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누리호 발사랑 직접적인 연관도가 높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애들 좀 말씀드렸죠. AP 이전까지. 여기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매출, 영업이익 탄탄하고 PER이 비교적 좀 낮은 애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그나마 좀 낮은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애들의 PER이 좀 낮긴 하고 내년까지 본다면은 인텔리안테크 역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요렇게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우주 개발 관련된 기업들의 현황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우주항공의 이러한 이유들로 주목을 해봐야 되고 투자 포인트는 위성통신과 발사체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매출의 대부분이 스페이스X라든지 원웹과 같은 지금 해외에서 우주항공 관련돼서 위성 관련돼서 선도하는 기업들의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성을 일단 더 우선적으로 점쳐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었다. 라는 것들을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차트 흐름 잠깐 좀 보자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서 차트 흐름이 주봉상 봤을 때 여기서 한 타이밍 솟구쳐 준 다음에 요런 지금 중기적인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자, 요 중기 박스권 그려주고 있고 주봉상 저점을 요런 식으로 지금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중기 추세가 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매집 한 7만원 정도까지는 들어가 줄 수가 있지 않을까 러프하게 봤을 때.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요 6만원대의 지지 구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만원 이탈하면은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는 있겠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얘 역시 마찬가지로 한 타이밍 솟구친 다음에 중기적인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얘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1차 공략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 14,000원을 일단 강한 지지 라인이자 이탈 라인으로 보시고 여기를 이제 이탈하면은 아무래도 비중 정리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트랙아이는 변동성이 좀 더 비교적 커요. 아무래도 시총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만큼.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죠. 요 추세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요 추세 라인을 얘 역시 마찬가지로 돌파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기대를 해봐야 되고 의미 있는 라인 자체가 요 라인이 좀 될 수가 있겠네. 4만원 라인. 4만원 라인을 이탈을 하면은 비중을 좀 정리를 했다가 다시 요 돌파하는 흐름을 좀 주목해보는 전략으로 구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주항공은 사실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내지는 사실 장기적으로 더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 말미에는 이제 현 시장에 대한 직설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영상에는 이게 다 담기진 않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힘든 시장입니다. 힘든 시장이고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당장에는 힘들 수는 있어도 나중에는 내가 정말 좋아질 거야. 나중에는 내가 정말 웃어볼 거야 라고 접근 방식을 달리 가져간다면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의 또 우주항공 강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 따봉 버튼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뿅.